네, 교수님 하시게 만해 한용운 선사이시자 우리 대스승이신 그분의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제목이 만해 그 삶과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님의 침묵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고독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해의 삶과 문학을 같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새 사진 컷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1939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분이 그 해감년에서 해감년을 그 서울의 그 청량리에 있는 그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해감년을 하고 제자들하고 찍은 사진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만해 선생이죠, 그죠? 이것도 아마 1900 해방 50년인가 만해 선생의 그 님의 침묵을 다시 한번 찍어내게 됐는데 그때 그 사진을 구한 걸 가지고 어떤 그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만해 선생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막 반영이 된 거죠, 그죠? 사진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하고 계시고 민족의 미래를 인자하세요? 이쪽 인자하세요? 근데 전혀 인자한 분은 아니에요, 사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생겼었어요? 전혀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따 오늘 우리가 이제 만해 선생 공부할 텐데 만해 선생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평소에 우리가 상상했던 선생하고 정말 다릅니다. 또 그 다름을 이해해야 우리 님의 침묵도 그냥 좋은 시로서가 아니라 정말 삶의 어떤 그 절기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만해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존에 막연히 상상하던 만해가 아니라 그 심층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만해 선생 그러면은 정말 독립투쟁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물을 상징화하다 보니까는 상징화하면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종의 허구가 가미가 돼요. 또 이분은 굉장히 원통한 죽음을 정말 해방을 앞두고 해방 직전에 원통하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말년에 먹을 것이 없어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이런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민족주의의 화신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만해 선생은 동상 걸으면은 다 흰 두루마기를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18살 때부터 벌써 농민혁명에 가담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래요. 또 뭐 아버지와 그다음에 형 삼부자가 같이 동학 농민혁명에 가담했다 그러는데 또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당신 아버지는 그때 군관이에요, 군관. 그래가지고 오히려 의병을 토벌하는 토벌대에 장교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해 선생은 항상 곧 조국의 독립이 오리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신념이죠. 신념.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흑우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우리가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흑우도 만들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정말 당신의 실체를 이해하고 그 실체 속에서 당신의 문화, 님의 침묵도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만해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열정 덩어리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18살에 가출을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만주로 시베리아 온데 떠돌아다닙니다. 또 일본 유학도 가요. 그리고 방랑병만 해도 이제 대단한 거고 거의 하여튼 집에도 제대로 붙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천지를 떠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문필 활동도
대단하죠, 그죠? 님의 침묵도 대단하지만은 그 외에도 시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한시가 많아요. 한시도 많이 적고 또 그 불교 그 대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려 대장경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고려 대장경 요약 정리를 한다는 게 그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려 대장경이 그 경판이 몇 개죠? 8만 4천 얼마죠, 그죠? 그래서 8만 대장경입니다, 경판이. 그런데 그게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한 면만이 아니고 경판이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합하면 얼마예요? 16만, 한 17만이 되는 거죠, 그죠? 17만 페이지예요. 그것도 한문으로. 그것도 이게 경판이 이만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니까 그걸 번역하면은 그 경판 하나 번역하는데 거의 우리 이런 A4지로 한 10장 정도 돼요. 번역을, 한글 번역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18만, 얼마야? 170만이 돼요? 170만 쪽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당신이 그걸 다 읽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간추려가지고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나 모르겠네. 보면은 그걸 에센스만 뽑아가지고 이만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불과 6개월 만인가 그래요. 대단한 정절갑니다. 대단한. 우리 같은 범인이 따라갈 수 없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렬을 가진 분이에요. 거기다 또 독립운동 하셨지, 또 이따 하겠지만 불교 개혁운동 하셨지. 하여튼 그 정말 초인적인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개팍해요. 굉장히 개팍해요. 전혀 인자한 모습이라고 요만치도 없어요. 다만 그 인자하게 대한 것은 만년에 낳은 딸한테만 인자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나 그 딸도 기억하기는 굉장히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개팍하고 굉장히 그 독설가예요. 무지막지한 독설을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독설가냐면은 이제 그 3.1 운동 하셔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 소위 말하는 민족 지도자. 제가 볼 때는 그 민족 지도자 자격 없는 분이 수두룩합니다. 이제 다들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 나중에 그 자세히 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 3.1 민족 독립 그 선언이 그렇게 크게 될 줄 몰랐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벌써 만주에서도 독립선언이 있고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있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독립선언하고 그냥 한번 기계를 보여준다 이 차원이었지, 이게 전국적으로 막 확산이 돼가지고 4,100명 명이 죽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붙들려 갔잖아요. 스스로 사실 자수했죠. 자수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소문을 막 들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들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게 한 1년 반 동안 계속 운동이 진행됩니다. 3월 1일에만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사태가 걷잡없이 확산되니까 자기들이 그 사태,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주모자가 됐다 그러면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들어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해요, 다들. 다들 막 부들부들 떱니다. 죽을 줄 몰라가. 왜냐하면은 그 민족 지도자라는 분들은 대개는 뭐 유지들이고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고. 어려운 걸 모르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넣어놓고 막 겁을 주고, 이런 반역자들 그리고 죽일 놈들 그 천황폐의 지엄한 명으로 반드시 너네들을 죽이겠다 이러니 막 부들부들 떨어가고 대성 통과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마는 선생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대차고 깡다구로 이제 똘똘 묻힌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는 요즘은 다 수세적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 똥통이라고 있습니다. 똥통. 말 그대로 똥통이에요. 변을 놓고 이제 변을 누는, 변을 감옥에서 대변을 보는 모아놓는 똥통입니다. 그걸 가져가지고 그게 똥을 퍼가지고 이 더러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너것들이 무슨 민족의 지도냐, 나 대저라 그러면서 똥을 온 데다 막 뿌려버려요, 얼굴에다가. 그 정도로 독설이 심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2년을 채우고 이제 석방이 됐었잖아요. 나오니까 이제 석방됐다고 다들
환영하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나왔더니 그러면 고맙다 그럴 거, 아이고 뭐 내 고생 뭐 별로 한 거 없다 뭐 그런 게 사람 예의 아니에요. 너희들 말로 안 넣어? 너희들이 여기 들어 있어야지.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환영을 봐야지. 환영하러 뭐하러 나왔노? 꼴 보기 싫다고 다 집에 가라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 나중에는 그 이광수라든가 또 최린,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그 전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최남선 술자리에서 최남선을 거론하면서 최남선을 장례식을 치러야겠다고 그래요. 변절을 했으니까 인간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는 부고장을 최남선이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최남선을 마주치는데 못 본 척해요. 최남선 인사하니까 당신 누구냐고, 나 당신 모른다고. 최남선이라 그래. 최남선 내가 알고 죽었다고. 바로 면전에 대고 이제 그런 사람. 굉장한 독설가예요. 굉장한 독설가.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매몰차기가 이루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몰차고 그런 분입니다. 그 이 배경에는 바로 이런 그게 있어요. 이런 자존심. 굉장히 자존심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독선적입니다. 이런 자존심 때문에 피타협적인 그런 투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기준에 들지 않으면 그 인간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냥 소위 말하는 쓰레기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그대로 대해버려요. 쓰레기라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직관이 뛰어난 분이에요. 열정도 대단하지만 직관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님의 침묵도 이 70여 편의 그 시를 거의 한 달 내에 다 쓴 시예요. 근데 그 내용에 굉장히 심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논문들을 보면은 조선불교 유신론도 굉장히 그 훌륭하지만은 석굴암이라든가 이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한글 경판에 굉장히 이게 문화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로 뭐 지금 인식에서는 뭐 우리 석굴암 당연히 훌륭한 거고 세계적 문화유산이고 또 고려대장경 정말 그 유네스코 등재 유산 아닙니까? 그죠? 또 한글도 훌륭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의 문화적 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대주의적입니다. 한용운 선생과 같이 그 민족 지도자, 그러니까 그 3.1운동에 참가한 민족 지도자가 한 분 더 있습니다. 백영선 선생이라고, 백영성 스님이 있는데, 그 불교계에서 두 분만 그 33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은 천도교고 반은 기독교고 그래요. 근데 백영성 선생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기독교인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걸 읽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정말 이제 불교도 이제 현대사회에서 포기를 하려면은 경전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한글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나와가지고 그 삼장학회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그 대장경 번역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랬더니 전부 다 반대입니다. 아니 그 훌륭한 부처님의 글을 한자로 놔둬야지 그 천박한 한글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뜻을 제대로 전하겠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근대성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한글의 중요성 이런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의 문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으냐면은 님의 침묵의 어떤 그 표층을 우리는 흔히 이제 민족의식, 당연히 독립운동에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선사로서의 선적인 깨달음이다, 저항이다, 일제에 대한 저항이다, 또 초월이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저는 이제 그보다도 뭐 이게 이제 없는 건 아니죠. 표층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 심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심층이란 뭐냐면 바로 이 에로티즘입니다. 에로티즘.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물론 이제 웃으시는데 남녀 간의 사랑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의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성애만은 아니고 이런 그 에로티즘에 대해서 서양 전통에서도 굉장히 폭넓은
이 사고의 전통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그게 부족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에로티즘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뭐라 그러는 거 일종의 뭐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데 서양 전통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초월적인 사랑도 근원을 에로티즘에서 보통 많이 찾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도 그래요. 만화의 에로티즘도 그렇습니다. 에로티즘도. 님이란 게 우리가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완전한 존재예요. 그게 민족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아니면 우주든지 그런 완전한 존재예요. 그 바로 내가 어떤 한 연인을 찾는 거나 내가 내 짝을 찾는 거나 내가 조국을 찾는 거나 내가 부처님을 찾는 거나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다? 완전성에 대한 지향이 있다. 그 완전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움, 좋은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지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에로티즘을 이 양반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바로 근대적인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대적인 이해. 이게 이제 자유라고 그랬는데 이 자유는 내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영원해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갈망 때문에 굉장히 이 양반은 굉장히 고독한 분이에요. 보면은 삶 전체 보면 굉장히 고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님의 침묵도 보면은 끊임없이 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언제더라? 님의 침묵을 쓴 게 47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독립운동 3일 만세하고 나서 감옥 갔다 와서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민족 지도자라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보면 전부 하나같이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고 또 나중에 또 일본이 정책을 바뀌면서 다들 전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들 떠나가고 세상에 인간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인식이 다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는 그런 고독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죠. 1879년생입니다. 그래서 향내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14살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당시 다들 조혼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생각 복원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마 이 정도의 그런 한미한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베리아 이렇게 떠돌다가 25살에 다시 고향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부인하고 애를 만들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보국입니다. 보국. 마다 이제 보국이 태어나요. 그리고는 다시 또 이제 절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백담사에서 다시 27살 때 정식으로 이번에는 계례를 받습니다. 이제 계례를 받아야 정식으로 성녀가 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들어가가 머리 깎고 있다가 그것도 뭐 불교의 심체가 가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은 싫고 세상을 한번 구경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간 게 절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마음 잡고 이제 이렇게 법명도 받고 법명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죠? 법호가 이제 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금봉사에서 29살이죠. 이때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수선안거라는 게 선을 닦을 숫자죠. 그죠? 선을 닦고 가만히 들어 앉는다. 그것을 수선안거라 그럽니다. 스님들이 안거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서여연하라는 보살을 만납니다. 여연하는 이제 불교에서 붙여진 이름 같고 서씨예요. 이분은 그 삼척의 어떤 그 선주의 며느리라 그래요. 근데 남편이 배 타러 갔다가 죽어요. 49제를 거기서 지내요. 저기 금봉사에서인가 어디 지냅니다. 그때 이제 한용운 스님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가 연인 관계라고 꼭 그럽니다. 이분이 또 만해 선생이 님의 침묵을 쓸 때도 오시하면서 님의 침묵을 썼는데 그때도 이분이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다고 스님들이 증언을 해요. 그때는 또 우리가 대처 불교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큰 또 흠으로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백담사 모습입니다.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다시 이제 강원도에 가가지고 불교 강사로 취임하다가 여기 보세요. 32살에 뭘 합니까? 32세에 중추원 의장 김윤씨가 보러 승려 취처. 승려도 뭘 해야 된다? 마누라를 아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지에 헌의서. 헌의라는 것은 우리가 헌정한다 그러죠, 그죠? 그런 의사를 제출하는 것. 그걸 이제 헌의라 그럽니다. 헌의서를 제출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다 냅니까? 통관부에다가 건백서를 제출합니다. 건백서나 헌의서나 같은 거죠. 8월 29일에 이제 한일 병합이 돼요. 자, 민족의 지도자이신 우리 한효원 선생이 어디다가 제출했어요? 일제 통관부입니다. 이게 나중에 총독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제 총독부. 8월 29일에 한일 병합이 되는데 9월 달에 한일 병합 되자마자 제출한 거예요. 이제 한국 정부가 없어졌으니까 일본 정부에다 낸 거예요. 이때 일부 유림들은 이제 왕실이 망했다 그러고 대성 통곡하고 자결다 하고 뭐 이런 파입니다. 이런 파인데 만해 선생은 일본 정부에다가 승려들도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죠. 이때만 해도 민족의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 예. 당신의 삶의 그 현장이 그 내에만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시골에 살았고, 그죠? 또 돌아다니다 고생하고, 절에 가가지고 불교 끝내에 있었고, 불교라는 것은 여전히 이때도 천민 취급받고, 그러다가 이제 10년에 다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걸 씁니다. 조선불교 유신론은 거의 조그만 책자 하나입니다. 아주 장황하게 이제 불교의 무슨 취지, 또 무슨 계획의 방향 이렇게 쭉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탁 이제 써가지고는 이걸 제자한테 맡기고는 또 깝깝에 못 삽니다. 깝깝에 못 살아가지고 또 만주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때 박은식, 이혜영, 김동상, 이시영, 이동영, 윤석 어떤 사람들이죠? 독립운동가들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해 선생이, 한효원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불교 개혁운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문제, 불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의서도 내고, 건백서도 내고, 조선불교 유신론도 이제 썼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생각은 다 비슷해요. 뭐냐? 다 불교를 이제 근대화해야 되겠다. 그 성녀들도 제대로 뭔가 사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누가 있느냐면은 그 해인사의 추지인 이해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광. 아주 그 똑똑한 스님이에요. 이 양반이 뭘 하느냐면은 일본의 그 정토종하고 소위 말하는 자매 결연을 맺는데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매 결연을 왜 맺었겠어요? 한국 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일본 불교는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일본 불교한테 한 수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 또 하나 무슨 동기가 있었냐면은 일본 불교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한국 불교는 여전히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불교는 그게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도적 보장을 받으려면 총독부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일본 정토종, 그 제일 큰 파예요. 여기와 관계를 맺으면은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고 또 대신에 여기 와가지고 포교를 하면은 대신에 우리는 포교의 편의를 봐준다. 이런 내용의 이제 그 협약서를 7조의 항목에 걸쳐가지고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만해 선생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한영 스님하고 같이 송광사하고 이제 범어사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걸귀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 한일 불교 동맹조약 체결 분쇄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범어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 대전을 그 책을 이제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개동에 월간지 유심이라는 잡지를 또 창간을 해요. 이제 잡지라는 것은 대중하고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를 내고 폐간을 합니다. 월간지인데 그 아주 얇아요. 그 사모 내고 폐간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양반이 얼마나 그 근대적인 성향을 지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개혁도 그렇고 이런 한글로 이렇게 시를 짓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19년 41살에 바로 뭘 합니까? 3.1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물론 당신이 처음부터 주도한 건 아니고 바로 그 일본에서 2.28 독립선언을 한 그 유학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또 만주에서도 벌써 먼저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천도교에서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도 한국에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각 종교계를 끌어들이고 하는 와중에 이제 만해 선생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1 그 만세 운동을 하거나 독립선언을 하고는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2년 까부살이 하고 나서는 이게 정말 인간에서 회의를 하고 내가 뭐한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선 불교 청년회 이런 것이 다시 불교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시암에서 그 시편담 주회라고 책도 내고 또 47살에 이제 님의 침묵 탈구를 합니다. 이때 벌써 이미 이제 혈기왕성하게 한불 꺾였어요. 꺾기가 책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년에 신간회를 하는 신간회 아시죠, 그죠? 처음으로 이제 좌우가 그 좌익과 우익이 합쳐가지고 독립운동 단체를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당신이 이제 그 3.1 운동 하고 나서 이제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조선불교 유신론을 써가지고 이제 불교계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 갔다 이러면서 사회 저명인사들과 만나고 그래가지고 3.1 운동을 하고 더 유명해져가지고 뭡니까 이제 신관의 발기인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관의 경성지회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원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원로 대접을. 신관의 그러네요. 중앙 집행위원 겸 경성지회장에 뽑힙니다. 그리고 그 조선불교 청년회도 조선불교 총동맹으로 바꾸고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이제 후배들, 제자들 뒤에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교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 불교의 첫 근대 불교 교양 잡지인데 이걸 그 권상로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하던 걸 인수해가 만한성이 다시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사회적知名도가 있으니까 이제 돈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저기서 돈을 대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불교 개혁에 관한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55살에
36세의 그 유수근 씨와 이제 재혼을 해요. 희한하죠, 그죠? 20년 차이 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고은 선생의 그 만해 평전인데 그게 보면은 만해 선생이 이제 이거 이 불교지 인수회가 사장하면서 개동에서 이제 사무실을 가졌는데 그 옆에 그 이름이 자영인가 그래요. 자영이라는 그 여의사가 병원을 하고 있었대요. 평소에 이제 막 똑똑한 여자 아니겠어요, 그죠? 만해 선생도 알고 훌륭한 분인데 이 고원의 평전에 의하면 그게 간호사라 그러고 뒤에 딸의 정원 영숙 그 영숙이 딸의 한영숙이 딸인데 만해 선생 그 유수건 씨하고 난 딸이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자영의 영자하고 유수근의 숙자 이걸 합쳐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영숙이라고. 어쨌거나 유수근 씨하고 이 자영 이름 성을 모르겠네요. 하고 굉장히 친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따님의 증언에 의하면 친구고, 이 고은 선생의 그 글에 의하면은 병원 원장과 간호사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소개로 둘이 결혼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44년에 세수 66세 돌아가십니다. 범납은 39. 그 미아리 화장장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마흥우리에 안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기억과 만해라든가 이런 사상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생가지인데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데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건물도 옛날 그대로 복원한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여기고 이제 우리가 흘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영로 화백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영로 화백은 이제 그때 와보고 이 경치가 좋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파리로 가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수동여관 부자였겠죠, 그죠? 사가지고 부인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그 운영을 하게 합니다. 하여튼 뭐 그때부터 이게 여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백림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러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이제 감옥을 살아요. 요 근처에 어디서 이제 징역 생활을 하는데 그때 또 뒷수발을 이 양반을 해요. 부인이. 본인도 미안하든지 여기서 있으면서 그 뒤에 여기 가면은 그 앙박화를 하나 새겨 자기의 그 부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럽니다.
그게 유일하게 부인한테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혼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주고 본인은 떠납니다. 떠나고 부인은 여기서 나머지 계속 혼자 여관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맡고 그래요. 만해 스님의 이제 고향이고 해서 홍성도서관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적 수준을 높이려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지역 도서관에서 이런 인문학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 또 그 고장과 연결된 문인들과 관련된 삶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인문학을 중요시하려고 그러고 또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저변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런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지역에 많은 분들이 또 시와 문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의 인문학 화이팅!